예. 오늘 발제할 내용은 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도시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의 일시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의 평균 기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IPCC는 이를 기후의 평균 상태가 장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NFCC 역시 인간 활동이 자연적 변동성에 추가로 적용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강조된 문장처럼 핵심은 인위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적, 장기적 지구 대기 조건 변화에 있습니다. IPCC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1990년부터 3차 보고서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필요성이 점점 명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관측되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계기로 92년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2100년까지의 지구기온 상승률 2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성되었습니다. 2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 제시되었고 이후 97년 교토 이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과 준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67%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발리 로드맵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명확히 논의되었습니다. 앞서 3차 보고서까지가 기후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면 4차부터는 그 인과관계가 훨씬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4차 보고서에서는 온난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기여 가능성을 90% 수준까지 제시하였고 이후 2009년 코펜하겐 협의를 통해 2100년까지 2도 이내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한 첫 협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계속 제시되었으며 이제 최신 6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 1.5도 초과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즉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목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단 키워드처럼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국제 협력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후 시나리오 비교 검증 프로젝트인 CMIP6가 추진되었습니다. CMIP6는 IPCC와 WMO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후 모델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기후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SSP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SSP는 인구, 경제, 성장, 에너지 소비, 토지 이용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총 5가지 경로로 구성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SSP1을 살펴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담고 있고 SSP5는 고탄소 중심의 성장 경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SP에 따라서 각 시나리오의 사회 경제적 대응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압력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6차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기후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기후 시나리오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S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 지구 및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변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시기는 9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각 시나리오별로 미래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까지 온도 상승 추세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SSP 1-2.6, 즉 가장 강력한 감축 시나리오에서도 2100년까지의 전 지구 기온 평균은 1.9도, 동아시아에서는 2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로 갈수록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상승폭이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점, 그리고 기온 변화가 시기별로 점진적이면서도 누적된 영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감축 시나리오에서도 1.9도, 동아시아 2도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SSP 시나리오별로 예측된 전 지구 및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변화 시각 자료입니다. 이제 좌측 지도는 각 시나리오별로 지표면 온도 상승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세기일수록 기온 상승이 크고 심화되는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육지와 고위도 지역, 대도시에서 기온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권도 고온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연도별로 온도 상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2100년까지 평균 8도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감축 시나리오에서도 상승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결국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명확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온 상승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제 하단에 강조된 문구처럼 전 지구,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의 기온 상승 전망은 명확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기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감축을 저희가 최대한 이행하더라도 2100년까지는 평균 2.6도, 무대응 시에는 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폭염, 열대야, 농업, 에너지, 보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지금처럼 대응을 미루면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반도 기온 상승은 이제 앞으로 SSP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40년까지는 시나리오 간 상승폭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지만 이제 2050년 중반 이후부터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기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온난화가 남부 지역보다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SSP 8.5 시나리오에서 기온 상승 속도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 시나리오의 선택 문제이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WMO가 공식 발표한 수치로 역대 최고 온도에 도달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5도 임계치가 사실상 도달한 수준이며 이제 우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온의 상승 폭뿐만 아니라 상승 속도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 진입이 아닌 진행 중인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심의 감축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 단위의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대표적 영향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질병 증가, 식량 안보 위협 등으로 도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도시에서 시작되는 만큼 해결책 또한 도시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 버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체계로 의무화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와 시, 도 단위로 구성되며 각각 구성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전망, 배출 흡수 전망, 정의로운 전환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시, 도 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영향 평가, 교육 홍보 등 실행 중심의 내용을 위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이 표는 이제 2030년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부분별로 감축량과 감축률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폐기물 부분을 살펴보시면 46.8%로 가장 높은 감축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7.1백만 톤에 달했던 배출량을 2030년까지 9.1백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사업장, 건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플라스틱의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회수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부문은 감축 잠재력도 크고 도시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차원의 폐기물 관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폐기물 관리 방식은 기존의 단순한 배출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폐기물을 버리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저에너지 처리와 재사용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폐기물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을 회수하는 체계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은 폐기물 감량, 자원화, 친환경 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는 접근입니다.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회수로 전환되는 이 흐름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는 감량, 자원화, 처리의 단계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량화 단계에서는 재이용과 감량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자원화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처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단계에서는 남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무해화하여 환경 보전까지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물질이나 제품의 가치가 점차 감소하고 폐기물로 인식되는 과정을 나타낸 가치 곡선입니다. 시장 및 개인적 가치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D와 E 지점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으로 폐기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D와 E 지점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환이나 업사이클링, 에너지 및 자원 회수를 통하여 물질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원의 가치를 되살려서 폐기물화를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회복의 실천 방식 중 하나가 교환, 즉 익스체인지 기반의 감량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환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 가게, 벼룩시장 등의 공간에서는 시민이 물품을 직접 교환하거나 재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회수하면 포인트나 지역 화폐 등으로 보상하고 페트, 캔류, 종이박스, 책 등의 다양한 품목의 분리배출 활성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폐기물별로 전환을 유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체인지 기반 감량화의 구체적 사례로 저희 고양연구원 고양시 탄소중립센터는 관내 업사이클링 기관과 함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정 내 폐장난감을 기부하고 직접 분리 선별에 참여하여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약 592kg을 수거하였으며 업사이클링을 통해 약 1.9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도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발적 참여가 실제 감축과도 연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실천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산업 폐자재, 폐구복, 포장재 등이 분리 가공을 거쳐 가방, 공업용 부품, 생활 제품 등으로 재탄생하는 사례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업사이클링이나 폐기물 감량 방식이 처리량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의 자원화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화석 연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햇빛이나 물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활용하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즉 화석연료 기반에서 순환형 에너지 체계로 넘어가는 구조 전환의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도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이를 연료나 에너지로 전환,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대상을 활용하는데 오일화, 가스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립을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자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 환경에서 매우 유효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리게 보이지만 고양 환경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방식 중 하나는 이제 물리적 처리 기반 기술입니다. 이는 화학적 처리가 아닌 기계적 방식으로 폐기물을 다루는 접근으로 처리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주요 방식으로는 선별, 압축, 파쇄 등이 있고, 연료화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가공하는 기술로 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연화 수단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대표적인 화학적 처리 방식은 연소, 열, 분해, 가스화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방식은 연소입니다. 연소는 폐기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고온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열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제 현상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처리 기술입니다. 이 이외에도 열, 분해, 가스화 등이 수행되고 있고, 정리하자면 화학적 처리는 연소를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에너지까지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앞서 화학적 처리 방식에 이어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물학적 처리 방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처럼 유기물이 많은 폐기물은 형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메탄과 같은 에너지원이 생성됩니다.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수행이 되고, 특히 이 과정은 산소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CO2의 발생량이 적고 에너지 회수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자원화 방식 중 하나인 퇴비화 기술은 호기성 미생물을 통해 분해성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탄소는 CO2나 메탄 등의 기체 성분으로 전환되며
부피와 질량이 감소하고 질소, 인 같은 무기 성분 농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물은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기술의 분류와 흐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는 생성 방식에 따라 연료와 가스와 수소화 등으로 나뉘며 특히 혐기성 소화 기반의 메탄가스화 기술은 실용성이 높아 중심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음식물이나 가축 분뇨처럼 유기물이 풍부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미생물 작용을 통해 메탄가스를 생성하고 이를 전기나 연료로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제 국외에서는 홈 바이오가스 시스템과 같은 분산형 자원 회수 시스템이 다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를 투입하면 혐기성 소화를 통해 가정 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요리나 난방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물로는 액상 비료가 생성되어 정원 등에 재사용되며 시공과 운영이 비교적 편리하고 경제성도 확보되어 소규모 자원순환 시스템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약 4.6톤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유기물 농도, 메탄 생성 효율 등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하루 약 6,00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량이 조출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220만 킬로와트에 달하고 경제적 가치로는 7억 원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 적용 수치가 아닌 이론상의 적용 수치이지만 도시 안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도시 내에서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은 일상에서의 분리 배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 습관 실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에 직접적 실천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고 기업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제품 설계와 재활용 에너지 회수 기술의 개발로 생산 단계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결국 도시 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고양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연결고리의 역할이 되어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협력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